자, 어떤 내용 배웠었나요? 아, 그 지구가 왜 그 태양을 두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지구가 왜 태양을 도는지? 네, 막 그 화성인가? 그 화성을 보고 막 화성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막 갔다가 네, 그 맞아요. 네, 뒤로 돌아갔다가 그게 그 이유가 화성이 우리보다 그 좀 더 뒤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지동설로 설명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천동설로도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아, 그 천동설은 네,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네, 돌면서 이렇게. 맞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빙빙 돌면서 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석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관측 결과만으로는 천동설이 맞다, 지동설이 맞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예, 아니었죠. 근데 설명하기에는 뭐가 더 편한 거예요? 지동설. 지동설이 훨씬 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그 뭐냐 이런 불필요한 거 없애고 태양을 가운데 두면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대 사회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태양이 움직이니까 지구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걸 뒤집으려면은 더 적극적으로 완전한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 생각을 바꾸기는 좀 어려웠다는 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책은 47쪽입니다. 자, 코페르니쿠스는 행성에 관한 연구를 마무리하고서도 실제로 출판하기까지 거의 13년 동안이나 책을 쓰는 일에 몰두하였다. 코페르니쿠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동설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판을 연기하였다. 코페르니쿠스 자신도 교회 성직자의 일원이었으며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의 요청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한 것이었다. 그 지동설 코페르니쿠스가 내놓은 지동설을 그 당시 로마 교회죠, 그렇죠? 그 당시 교회가 반대했다는 얘기만 여러분 들었죠, 그렇죠? 네. 반대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교황의 요청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라는 이 부분은 잘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아이러니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한테 이 그 천문학 연구를 좀 해봐라라고 하면서 지원했던 사람 쪽은 오히려 어디예요? 교회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잘 같이 언급을 해야 돼요. 그 현대에 퍼져 있는 많은 잘못된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네, 교회가 그냥 무조건 과학을 억압했다, 뭐 이렇게 배척했다, 뭐 미신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 배경을 살피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암흑 시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일반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과학을 더 지원하는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 부분에서 그쵸? 기존의 그런 어떤 세계관이나 관점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찰이 있었던 것인데 그거를 이제 악의적으로 좀 평가하는 거죠. 교회가 무조건 저기 과학을 억압했다. 그리고 그 권위로, 그쵸? 무조건적인 권위로 과학적 사고를 이렇게 말살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벌어졌던 그 상황은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으며 결국 금서 목록에 올려놓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는 과학 때문이 아니라
고정관념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 교회는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개념을 훨씬 더 좋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톨레미의 지구 중심적인 천체 운행 체계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나오죠. 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쵸? 자,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과학의 언어로 쓰여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쵸? 예, 일상 언어를 통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을 보면 어떻게 말해요? 그 여호수아 같은 경우가 지구야 자전을 멈춰라 이렇게 명령하나요? 아니면은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명령하나요? 태양아처럼. 네, 그렇죠. 태양아 멈춰라라고 얘기를 하고 낮이 계속 지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지구는 멈춰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 구절을 근거로 하면 그게 맞는 거.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쓰여 있는 언어가 과학적 언어로 쓰여 있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구가 중심이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일상적인 언어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쓰던 언어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렇죠? 일상적인 쓰던 언어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거 과학적인 언어로 표현해야 돼라고 하면서 지구야 자전을 멈춰라 이렇게 명령을 할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도 일상 언어 그대로 그냥 태양아 멈춰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거를 기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과학의 언어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언어로 쓰여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마치 성경이 천동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쵸? 네.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당시 교회가 약간 오류, 실수를 범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금서 목록에 올려놓긴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과학을 무조건 탄압했다든가,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뭐 그 연구하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가두었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더 아닌지는 이제 뒤에 가서 더 설명할게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나올 때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원했는데 그 당대의 그런 어떤 한계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죠. 그렇죠? 고정관념이 작용을 해서 뭐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은데 잘못 해석하고 그게 마치 성경적 진리인 양 잘못 주장했던 케이스들은 있는데 그 케이스가 바로 여기에 딱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인 그런 개념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끌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류를 범했던 이런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재현이 그 다음 장 읽어주세요. 1543년에 출판된 다른 중요한 작품은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라는 이름의 의사가 쓴 책이었다. 이 체관의 근간을 자세히 보여주려고 노력한 책이었다. 이 책에는 인체의 장기, 근육, 골격에 관하여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색출하고 굉장히 정확한 설명들이 이것은 인체의 내부를 속속들이 묘사한 최초의 책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의학을 가르치는 방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네, 그래요. 자, 이 베살리우스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우리 인체 내부의 장기나 뼈의 모습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어요. 왜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해부한 적이 없으니까. 아주 해부한 적이 없어요. 왜 해부를 안 했을까요? 그 조상님이 내렸죠. 동양적 정서는 딱 그거죠, 그쵸? 네, 동양적 정서는 조상님이 내려준 그런 몸에 어떻게 칼을 대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다가 옛날 네, 조선 서준이 최초로 해부하지 않나요? 네, 조선 왕조 때도 그래서 왕실에 그 왕자가 아픈데 거기다 칼을 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목을 역적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쵸? 네, 그럼 서양에서는 왜 여기 손을 안 댔을까요? 그지? 네. 네, 역시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는데 이제 망자, 죽은 사람의 안식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빨리 땅에 묻어줘서 이렇게 영원히 안식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막 해부를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식을 네, 그쵸. 저주받고, 그쵸. 예, 그런 이제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시체를 해부해서 그 안에 거를 속속히 알기보다는 뭘 해부했냐면 동물을 해부합니다. 그러니까 뭐 원숭이를 해부하고 돼지를 해부하고 예, 그 골격이나 뼈나 장기의 모양을 사람에다가 적용했던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겠죠. 그쵸? 네. 예, 근데 이 베살리우스가 최초로 사람을 직접 해부합니다. 이제 뭐 죄를 짓고 죽은 뭐 죄수의 시체들 이런 거를 최초로 해부를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랑 비교해 보니까 어떨까요?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쵸? 예,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들을 이제 막 전달을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이에요. 현대 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베살리우스의 해부학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들 평가하는데, 예, 그때가 이제 이 때고, 이게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이나 관측으로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전에는 사람의 인체를 해부를 안 했으니까 관찰이나 실험에 의한 확증이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였죠. 과학적인 의미로 보면. 이해돼요? 네. 네, 그냥 막연히 이랬을 것이다. 동물들의 장기 모양만 보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라는 가설만 있었지. 실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그 가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틀렸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과학적인 의미에서도 직접 경험과 관찰로 증명을 하는,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의미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 재현이가 읽어주세요. 베살리우스의 책이 오래지 않아 적절한 방식으로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 젖소를 인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물론 첫 번째 이유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 책을 금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비록 코페르니쿠스가 올바른 개념을 제시했을지라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네, 베살리우스의 책은 금방 인정을 받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직접 해봐야 자기들은 해보려 못 해봤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공개적으로 해부를 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겠다 이러니까 뭐 뼈에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다 이러니까 실제로 그 죄수 시체 가져다가 놓고 해부를 해서 뼈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라는 걸 보여줘 버립니다. 네, 근육의 모양 이래, 장기 모양 이래 실제로 보여줘 버리니까 반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환상이 확 깨지기는 했대요. 네, 왜냐면은 사람의 인체는 뭔가 좀 더 고귀할 것처럼 생각을 했대요. 동물의 그런 어떤 그 몸보다는. 그래서 장기도 되게 특별하게 생길 것 같고, 뭐 뼈나 뭐 이런 것도 하여간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뭔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마치 천동설하고 비슷한 거죠. 그쵸? 네, 지구가 굉장히 그 특별한 행성이니까 태양이 돌 거라고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사고방식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보여주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쵸? 딱 열었더니 정말 특별한 막 장기가 막 있는 것처럼 네, 보고 싶지만 그런 게 실제로 안 나온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베살리우스처럼 처음에 지동설을 얘기를 할 때 베살리우스 수준의 그런 어떤 자료들을 내놓으면서 반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줬으면은 그 교회가 이 책을 이렇게 금서로 만들면서 탄압을 과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제로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릴레이가 이제 나중에 가택 연금 당하거든요. 집을 감옥으로 만드는 걸 가택 연금이라 그래요. 예, 그때도 교회는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 왜 이런 주장, 불순한 주장으로 얘기를 해요? 위험한 주장, 불순한 주장을 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막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베살리우스와 같은, 그쵸? 베살리우스를 예로 든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모두가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저기 그 갈릴레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코페르니쿠스는 가택연금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갈릴레이는 지동설 주장하다가 이제 가택연금까지 당하거든요. 뒤에 다시 얘기 나와요. 그때 그러니까 베살리우스 수준의 증거를 가지고 와라라고 했는데 갈릴레오가 가져왔을까요? 못 가져왔을까요? 못 가져. 못 가져와. 못 가져오고 교황을 조롱하는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처벌받는 게 지동설을 주장해서 처벌받은 게 아니라 잘 살펴보면은 교황을 조롱했다라는 의미로 처벌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죽었. 그러니까 네, 뭐라고요? 사형당. 네? 사형이 아니라 가택연금, 집에 갇혔다고요. 아,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게 하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 형벌을 받았는데 그게 지동설을 주장해서가 아니라 교황청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가 과연 과학을 탄압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별로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 알려졌던 거랑 굉장히 다르게, 그쵸? 근데 그 현대는 무신론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탄압한 걸로 모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으면은 뭐 이렇게 사람이 과학적으로 분명히 보여진 사실들까지 부인하면서 이렇게 미신적으로 산다라는 이미지들을 막 퍼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당대 시대에 뛰어넘을 만한 엄청난 얘기였고 그러면 그러니까 당대 시대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과학적으로 엄청난 얘기였고 그러면 그럴 만큼의 적극적인 과학적 증거를 가져오면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특히 지동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증거들을 제시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죠. 그렇죠? 못한 거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더 종교적 권위를 사용해서 이거 위험하다 하지 마라 막게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 적극적인 증거가 제시가 되니까 교회에서는 나중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예. 그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은 교회가 과연 탄압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은 아닌 것 같다. 그냥 그 당대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당대 과학자들이 약간의 불이익은 얻은 것들은 있지만, 그건 그 시대상이 그랬던 것이고, 예, 과학이 그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사실 나타나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탄압했다라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평가다.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서연이가 그 다음 단락 읽어봅시다. 코페르니쿠스는 를 똑같이 많은 공세 결과를 많이 얻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톨레미의 지구 중심적 관점을 반박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태양 중심 체계를 발전시켰다. 또한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적인 견해가 훨씬 더 이해하고 설명하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양 중심 체계의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간편하다. 이런 것들만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가 과학을 억압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야기에 좀 이렇게 혹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얼핏 보면 꼭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 과학 채널 뭐 볼지 모르겠지만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게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로 보면은 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적인 관점과 주장은 이를 지지하는 증거들이 점점 더 많이 수집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와 같은 증거를 수집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요하네스 케플러였다. 자, 우리가 지금 코페르니쿠스가 적극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랬어요? 못했다 그랬어요? 못했어. 못했어요. 근데 그 증거를 제시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요하네스 케플러였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제시했는지는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케플러는 1500년대 후반에 천체를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근데 원래 천문학자가 되려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볼게요. 케플러는 성직자가 되고 싶었으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 되고 싶었다는 거죠.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성직자 대신 교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다. 케플러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천체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관찰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되고 싶었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선택한 거예요? 교사를. 교사예요. 그렇죠? 교사를 선택했는데 이 마음은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는 그 마음은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천체 연구를 열심히 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반 법칙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릴 거야. 이제 이런 식의 마음으로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특별한 마음을 드러내는 한 편지에서 케플러는 이렇게 썼다. 나는 신학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천문학을 연구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지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연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단락 재현이 읽어주세요. 케플러는 행성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케플러의 관찰 결과는 너무나 상세하여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면서 사용하는 궤도를 쉽게
실현할 수 있을 정도였다. 심지어 케플러는 이러한 궤도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였다. 케플러의 수학 방정식은 케플러의 법칙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태양 중심 체계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논증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행성에 관한 케플러의 관찰은 굉장히 상세하고 정확하여 행성들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 자료들에 따르면 행성들은 실제로 태양 주위를 동그란 원 궤도로 그리면서 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성들은 정확히 계란 모양의 궤도를 따라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수학자들은 이것을 타원이라고 부른다.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실제로 어떻게 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해보자. 네, 그래요. 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라는 증거는 이제 케플러에게서 나왔는데요. 자,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 행성의 궤도죠, 그쵸? 행성의 일단 움직임을 꾸준히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궤도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궤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궤도를 말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중심에 무언가가 있고 이렇게 도는 걸 궤도라 그러죠. 그쵸? 네, 여기 행성들이 있고. 자, 그러면은 이 중심에 무언가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 궤도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케플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낸 궤도들 가운데는 지구가 있었을까요? 태양이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태양? 태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측 자료들을 가지고 궤도를 다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근데 그 궤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 그 태양계의 중심에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있다라는 것이 관측 자료를 통해서 처음으로 입증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궤도를 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궤도를 다 계산해놨는데 그 중심에 있는 대상이 지구인가 태양인가를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태양이 중심에 있는 게 분명하구나 라는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완벽하게 확증되지는 않았는데요. 이거를 보여주는 걸 세 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제 보여줘요. 케플러가. 세 번째 법칙을 증명을 못해서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이 안 밝혀졌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세 번째 법칙도 증명을 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작 뉴턴 이후로는 지동설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실험을 이제 뭐 진행해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약간 어려워요. 약간 어려워서 선생님 설명을 좀 잘 들어주세요. 이게 이제 타원을 이해시키는 이제 그런 실험인데요. 자, 종이에 먼저 끈을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일단 여기와 여기 사이를 10cm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cm 정도 되는 끈을 이렇게 살짝 늘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펜을 껴서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펜을 여기다가 두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끈이 이렇게 있겠죠. 그쵸? 이해돼요? 펜이 만약에 여기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끈이 되겠죠. 그쵸?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펜을 여기다 껴놓고 이걸 한 바퀴 돌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 13cm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 펜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겠죠. 그쵸?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네. 네, 이렇게 그려지는 원이 뭐냐면 타원이라는 거예요. 타원을 그리기, 우리가 원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점 찍고, 그 다음에 컴파스로 이렇게 늘리죠. 그쵸? 이렇게 늘려서 요거 한 바퀴 돌리면은 동그랗게 원 그려지잖아요. 그쵸? 맞죠? 그쵸? 타원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요 두 점은 정해져 놓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점까지의 길이가 항상 같은 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만약에 3cm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cm가 되겠군. 네,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5cm다. 그러면은 남은 거리가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8cm가 되게끔. 이런 점들을 쭉 모아보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점 사이의 길이가 13cm로 동일하게 되는 길쭉한 원이 그려집니다. 이게 이제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타원에 대한 원리가 행성의 도는 궤도의 원리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타원을 먼저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몇 쪽이냐면 50쪽입니다. 타원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알겠죠? 그쵸? 네. 네. 원은 컴퍼스예요. 그쵸? 두 사이에 점이 있으면은 여기가 만약에 반지름이 10cm다. 그럼 똑같이 10cm에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을 연결하면은 원이 되잖아요. 그쵸? 예. 타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똑같이 10cm일 수는 있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근데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길이에요. 이게 만약에 13cm다. 두 점의 합이 13cm다. 그러면은 여기는 반드시 5cm, 여기는 8cm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그 두 점 사이의 길이의 합이 동일한 원의 길이가 바로 그 타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여간 타원에 대한 얘기는 조금 어려워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곡선은 둘 다 타원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13cm의 줄이잖아요. 그쵸? 그 펜을 여기다 꽂고 밑으로 꾹 눌러서 쭉 돌리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이런 식의 찌그러져 있는 타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타원은 초점이 두 지점으로 정의된다. 이게 뭐냐면은 요 처음에 고정시켜 놓은 10cm에 여기 요 점 있잖아요. 그쵸? 10cm. 네, 근데 뭐예요? 줄로 13cm 해가지고 이 13cm 합계가 나오는 요 두 지점으로부터 어느 점인데 요 점의 합계는 점까지 거리의 합계는 항상 뭐가 나오는 거예요? 13cm가 나오는 거죠. 그쵸? 예, 요게 이제 타원이다는 얘기예요. 예, 초점이 그래서 두 지점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앞선 초점은 두 개의 테이프 조각이었다. 그래서 테이프 이렇게 걸어놨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요게 이제 두 지점이 되는 것이고, 요 두 지점 사이를 항상 13cm가 되게끔 해서 이렇게 돌리면 타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조금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서 타원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첫 번째로 그린 타원이 어느 지점을 취해서 그 지점에서 각 테이프 조각까지의 거리를 재어본다면 이 두 거리의 합친 거리는 항상 몇 cm가 돼요? 13cm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게 바로 타원의 속성이다라고 나와요. 그쵸? 네.
그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20cm로 늘려놓으면은 여기에서 여기는 똑같은데 13cm가 아니라 이번엔 끈의 길이를 20cm로 해보자는 거죠. 그쵸? 그럼 13cm는 약간 덜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20cm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타원이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끈이 훨씬 더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끈이 더 늘어나면은 그쵸? 좀 더 길쭉한 원이 아니라 동그란 원에 가까운 그런 원이 그려집니다. 그게 이제 타원의 그 특징이 되는데 초점이 동일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10cm라는 그 양쪽에 점이 동일한 가운데서 끈이 늘어나니까 위아래로 더 길쭉해지면서 원에 더 가까워지는 좀 더 동그란 원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의 궤도가 이런 방식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타원보다는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 자료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 궤도가 이런 식으로 타원 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타원 궤도로 돌아간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화성을 관측을 하는 겁니다. 화성을 관측하는데 여기 화성이 이렇게 타원 궤도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타원 궤도로 돈다면은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아까 요 두 점 사이의 길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항상 같은 궤도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 어딘가에 요 초점 역할을 해주는 어떤 행성이 여기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도대체 태양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해서 태양은 두 초점 가운데 어느 하나 위에 있다. 화성이 여기 궤도가 고정된다면은 이 타원 역할을 해주는데 필요한 초점 역할을 해주는 어떤 녀석이 여기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녀석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은 이 궤도 화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궤도가 다 맞아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타원 궤도로. 태양을 놨을 때 다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케플러가 지동설을 진짜 관측이죠. 실험과 관측의 측면에서 처음으로 그 설명해 보여준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그쵸? 네, 근데 하여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들, 적극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쵸? 예,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제시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케플러였다는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보여줬느냐라고 하면은 타원의 속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쵸? 타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행성들의 궤도가 타원의 성질을 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 타원의 그 궤도에 맞는 그 초점 역할을 해주는 행성이 필요한데 그 행성이 뭐가 들어갔을 때 이 궤도가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태양이 거기에 들어가면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지구가 들어가면 맞아 떨어질까 안 맞아 떨어질까요? 궤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처음으로 태양이 그 태양계의 중심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첫 번째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